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찐반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왜요? 다중바닥을 봐야죠. 아, 그래요? 오늘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까? 네, 급락이 나오면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12거래일부터 반등을 했어도 그렇죠. 하락폭이 깊어도? 네. 와, 그래요? 정석적인 답변이죠. 그래요? 네, 정석적인 답변. 너무 많이, 저 같은 이제 주린이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시그널 준 게 찐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만약에 또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내가 놓치면 또 여기 사이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좀 불안감이 드나봐요. 현금만 다 갖고 계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물려있는 주식이 한참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현실은 다 물려 있죠. 네, 반등 주면 그냥 일부 현금화 하거나 네. 뭐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때리는데 또 때리는 선생님이 제일 미웠거든요. 팩트 폭격. 이게 진짜 팩폭이죠. 저 마음에 안 들죠? 눈빛이 왜 그래요? 눈을 왜 그렇게 떠요?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물린 주식이나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결국은 플러스긴 하니까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전일 급락 이후에 불안한 반등 속에 외국인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기관의 현선물 매수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보합선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대형 IT, 재생에너지와 화학,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LCC, 항공, 여행, 2차전지 양극재, 우주항공과 원전, 전력설비와 조선, 웹툰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엔젤 산업, 이게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제 비료, 육계, 사료, 농업, 이건 이제 최근에 국지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마군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시총 상위 대형주가 주춤한 반면, 코스닥은 2차전지와 바이오 등의 강세 속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예멘 내에 후티 반공 목표물의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에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 시작 개장하고 또 이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 확대와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1월 선물 순매도 지속하면서 기관 현물 매도 야기한 외국인 선물 순매수에 낙폭 만회를 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 각각 46,872계약과 53,661계약을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각각 11월과 12월 그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1월 전일까지 62,186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남아있어 보이죠? 아직도 그죠? 11월, 12월에 10만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 선물을 1월까지는 6만 2천 계약을 팔았다. 네, 좀 그래서 남았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조금은 수급이 완전히 풀린 거는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변수가 나오면은 역시나 또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우려, 지정학적 갈등과 더불어서 뭐 수급 요인도 이러한 수급 요인도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순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낙폭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 민감주, 성장주 강세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AFP에서 파키스탄 정보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파키스탄이 이란 내에 있는 반파키스탄 무장권체 공습을 시작했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쯤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1시 이후에 쫙 밀리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잠깐 마이너스 갔어요. 거기까지 밀렸죠. 이틀 전에 이란이 파키스탄에 위치한 순위파 분리주의 무장 조직을 공격을 했었는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국의 민간인 사망이 또 발생하면서 보복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 테마주가 이 시간부터 또 강세가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중동 지역의 국지전 이야기들 계속 나오니까 들쑥날쑥 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위클리 만기가 있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좀 더 조그만 예민한 뉴스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245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됐던 코스피가 AI 기능 탑재한 신제품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이 좀 나왔고 4분기 흑자 전환 기대되는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효과를 봤습니다.
다소 이제 SK 하이닉스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컨센 대비 좀 좋게 나와줘야 EPS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약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등이 뭐 셀 업체가 코스피에서 장중 이제 하락 반전도 하기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힘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상단도 또 제한했고요.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에서 매도했습니다.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등 대형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제약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은 1월 2일 이후에 처음으로 수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철강, 서비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역시 매수했습니다. 예. 또 원달러 환율은 다소 좀 약보합세로 끝났고요. 업종별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의 대형 화장품주가 급등하면서 이례적으로 오늘 대형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일단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 테마가 부각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등이 각각 상승했습니다. 일부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가 또 벌어지면서 우주항공 쪽이 방산과 더불어서 같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험과 증권 등 금융업이 가장 부진했고 특징주로는 우발 채무 문제에 대한 자구안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세계 건설이 상한가를 보았습니다. 이마트가 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경영권 분쟁 조짐 속에 한미사이언스는 전일부터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기관 외국인 동반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IT 소프트웨어 강세였고 특히 AI 소프트웨어 테마가 재부각되면서 플리토가 이게 번역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플리토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스 소프트 급등했습니다. 30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니까 뭐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실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레포트 오늘 한국 시장을 좀 살렸죠. 그래도 네. 오후에. 뭐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네.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은 거예요? 프라이스 18만 원. 18만 원. 네. 야. 네, 뭐 내용은 쭉 들어오시잖아요. 한 번에 딱. 보시면. 그럼요. 네. 그냥 다 보이죠. 바로.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은 그래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면 한눈에 들어오신다. HBM밖에 모르겠어요. HBM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점은 거기에 있고요. 네. 뭐 DDR이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쪽도 이야기 나와서 결국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컨센이 좀 뭐 어쨌든 있겠지만은 이 컨센보다 좀 좋게 나오면 뭐 흑자가 나올지 아니면 적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컨센 대비로서도 좀 명확하게 좀 잘 나온다면 삼성전자에서 약간 꺾였던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고 어쨌든 EPS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최근에 조금 하락세로 접어든 EPS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뭐 대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고 네. 오늘 장중에 한 3-4% 정도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등은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이닉스 쪽은 나쁘지 않죠. HBM이 좋으면 일단은 현재까지는 독과점 구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림도 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조금 눌려서 좀 쉬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렇죠. HBM 테마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갭이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전자도 HBM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냥 원샷으로 전자를 숏플레이하고 네. 닉스를 롱플레이한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감한 배팅인 것 같고 아마 방향성은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요게 코멘트가 나왔네요. 한국 CDS 프리미엄과 시장 전망?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제 급락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일부 오늘 좀 와닿는 것도 일부 있었는데, 글로벌 IB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리포트 내용 중에 이 지정학적 이슈가 물론 이제 영향을 미쳤기도 하지만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글로벌 펀드 플로우 가운데 인도 시장을 좀 강하게 보면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고 중국과 한국과 관련해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에 리포트가 일부 외국계에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향도 일부 저희가 봐서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제가 뭐 근거를 굳이 찾자면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좋았던 뭐 일본을 사면서 뭐 중국이나 한국을 경기 관련 쪽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약간의 수급이 롱숏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말도 제가 한번 어제 드렸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에 뉘앙스에 해외 쪽에 IB 쪽에 리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 플로우가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신용증권에서 이제 한국의 CDS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요인이나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보시면은 많이 튀었습니까? 아닙니까? 안 튀었는데. 별로 안 튀었죠. 네. 거의 안 튀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월 3일 날 외국인들은 16,000계약 선물 순매도를 했고요. 시작으로 전일 누적까지 선물 매도가 28,000계약까지 육박을 했는데 원인이 북한인가? 이게 이제 그러면 전쟁 관련 쪽인가라고 보면 새해 시작한 지 2주 만에 200포인트 급락 출발하면서 북한 도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는데 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소폭 반등이 그쳤을 뿐 급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보다도 낮고 22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위기 때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맞네요. 그 CDS 프리미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지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히 전쟁 리스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상 현물 환율과 그다음에 선물 환율의 차이를 말하는 스왑 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외환 스팟 시장에서의 스프레드를 잘 드러내는데 현재 3개월물과 1년물 스왑 레이트가 마이너스 200bp와 마이너스 185bp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대비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환율이나 이게 스왑 레이트가 더 빠졌다는 건 뭐죠? 환율이 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스팟 시장 조달 스트레스가 더 이제 커지면서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와닿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북한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불발이나 채권 금리 재상승,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1%까지 올라왔죠. 3월 달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시기도 좀 늦어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3월에 확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기존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4.1%까지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한 4.3% 정도까지는 주요 지점, 이게 뭐죠? 지난번에 채권 공매도 치기 시작하면서 한 자리가 거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3 정도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좀 튀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바닥 시그널은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역시 이제 MOV 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금리 상승이 너무 질서 있게 패닉 반응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단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에 대한 뭐 다중바닥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19.31포인트까지 어제 상승세를 보였지만 과거 지수 바닥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 V코스피 변동지수 빅스라고 불리고 똑같이 네. 볼 수 있는데 코스피 빅스 지수. 그렇죠. 그게 25에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9. 네, 어제 기준이 뭐 19죠. 19.3포인트. 그러니까 아직은 변동성 지수가 완전 투매의 익스트림 피어 완전 바닥권까지 떨어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닥론을 이야기할 때 누가 맞추겠습니까만은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 찐바닥인가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이슈이고요. 조금 더 덧붙이면 신영증권에서는 이번에 1월 관련된 1월 말 FOMC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 QT를 감속을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고요. 네. 아직은 제반 경제 지표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중에 변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방향성이 표명돼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영래포 잔고라든지 초과 지준 레벨 등을 볼 때는 2분기 중에 아마 FOMC 쪽에 변화가 좀 언급이 있을 거로 본다. 그래서 변곡점이 그렇게 있는데, 다만 이제 3월 달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3월로 넘어간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관련된 매크로 관련해서도 결국은 일부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이때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바라보고
아마 또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치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월 중에 바닥이 만약에 나오면 2, 3월 중에도 주가는 또 바로 회복될 수 있는 단기 구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뭐 PBR이 뭐 0.87배냐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신영증권에서도 과거 바닥권 PBR 기준은 0.83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고 뭐 그 레인지로 보면은 0.86배 정도도 바닥이었다. 그래서 0.83에서 0.86배가 바닥인데 어제 기준 뭐 0.87배, 88배 이 정도 수준이니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코스피가 2,400이 깨져서 내려가면 네. 어느 정도 분할로 정말로 이제 한 사볼 만한 구간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흥 시스템님께서 신의 자료실에 데일리 힌트 자료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요 자료는 매일매일 요 원본 그대로 또 신의 자료실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코멘트 있을까요? 짧게만. 일단은 사실 다행스러운 건 지수가 많이 내려오고 위축되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올해가 메모리 반도체 업종엔 호황기가 진입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하이닉스에 대한 콜 역시도 개별 기업에 대해 좋다는 느낌보다는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는 거니까 아마도 2분기 실적부터는 완연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메모리 사업부가.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한 6개월 정도 후가 지수가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후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도 뭐 사기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좀 더 조정받을 수 있겠지. 오늘 또 한미 반도체 실적 나오면서 또 7% 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이슈로 가볼까요? 삼성전자 S24, S24 시리즈 공개 AI 탑재 갤럭시다. 반도체 AI 스마트폰 부품 이런 게 올랐습니다. 네,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세요. 이게 네. 뭐 눈에 보시는 게 아마 더 많이 뭐 설명이 되겠죠.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이게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플리토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는데 뭐 메시지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서클 투 서치 검색이 있고 노트 어시스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갤러리 편집 제한이나 뭐 카메라 갤러리 생성형 편집 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들어가면서 AI가 이제 탑재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실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제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있습니다. 통화 중에 이제 실시간 번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하는 뭐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거기서 더 국가는 느리겠지만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동영상에는 프랑스인하고 한국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프랑스인이 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텀을 둬야 돼요. 프랑스인이 말을 하면 그거를 통역해서 음성 비서가 음성으로 그거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텀이 약간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통역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 말을 하나 던지고 그다음에 통역이 해주는 실시간 비서의 말을 듣고 그다음 내가 또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 또 뭔가를 듣고 또 말을 네. 하겠죠. 이제 약간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텀이 필요한 거죠. 번역을 해주는 것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뭐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뭐 그래도 뭐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단 온 디바이스 AI의 출발점이니까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S 시리즈 모델별 판매량 추이인데 이게 선별로 보시면은 짙은 검은색이 21 시리즈 그다음에 약간 옅게 회색 비슷하게 보이는 게 22 시리즈 그리고 위쪽에 짙은 푸른색이 23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출시 당시부터는 23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지금 아마 이번에 좀 6년 만에 역대급으로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난해 23 그 모델 대비해서는 66%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8년 만에 최대치가 나올 거다. 최근 모델 중에서 뭐 그렇게 네.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AI 폰으로 뭐 되는 첫 출시 메이저 폰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일 자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점유율을 아마 갤럭시 S24를 기반으로 온 디바이스 AI 폰 점유율을 55%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수년 만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할인 판매를 들어갈 정도로 부진한 가운데 아마 이제 아이폰 16도 약간 차별화 요인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 기기가 좀 상당히 좀 뚜렷하게 경쟁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S 시리즈의 울트라 출하량 비중 추이인데 역시 이제 울트라 비중이 높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인데 뭐 22년 3분기 누적과 23년 3분기 누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7년 기준 KB증권의 이제 자료인데요. 온 디바이스 AI 폰 5억 대 정도, 그리고 4년 만에 11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추정하는 자료를 KB증권에서 냈습니다. 지금 자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폰 보급률은 4년 만에 한 10배 정도로 증가할 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표가 나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2027년 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KB증권의 이제 추정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결국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이제 AI 쪽의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되니까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오르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시장 컨센 대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올랐고, 또 최근에 보면 한미 반도체가 자사주도 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아줬다 볼 수 있겠고요. 플리토, 이스소프트, 바이브 컴퍼니, 마음 AI 등의 AI 챗봇 관련된 지능형 AI 테마 올라갔고, 휴대폰 부품주도 테마도 올라갔죠. 그래서 인터플렉스, 나무가, 캠시스, 누플렉스 이런 FPCB나 카메라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벨에서 제가 이거 S24 실망이다, 망작이다 이랬다가 진짜 욕을 아이고. 1년치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댓글 가봐도 다 욕입니다. 아. 어때요? S24? 아, 형도 같이 가자 나랑.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있죠. 뭐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다. 뭐가 아쉬운가요?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아, 지켜주세요. 말씀하신 거를 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욕을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떠세요, 많이 부장님은? 받았죠. 저는 폴드폰 쓸 겁니다. 폴더폰. 네. 그 앞뒤로 접히는 것도 공개했죠? 네, 360도 접히는 폰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24는 제가 일단 S24는 안 살 거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 왜 안 드리겠습니다. 사세요? 저 폴드폰 쓴다니까요. 아, 그래요? 잘 빠져나가시네. 아니, 저는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 기능이나 이런 통역 기능, 그리고 서클 서치 뭐 이런 것도 다 뭐 좋기는 한데, 그게 진짜 이 아이폰의 출애랑 앞지른 거 13년 만에 역전당한 거를 뒤집을 만큼 정말 킬러 컨텐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네 얘기 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력기기로 가볼게요. 역대급 수주잔고,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전력기기 상승했습니다. 네, 수주잔고가 많다는 것은 작년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면서 3, 4분기 쪽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조정도 나왔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주가들이 다 치솟아 가지고 아마 최고치까지 또 주가들이 올라온 종목도 꽤 보였고요. 그래서 대형 변압기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소 좀 실적주들의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몇 안 되는 어떤 업체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변압기나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증가가 있는 거고, 중동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고압 차단기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당연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말 기준 전력기기 3사의 수주잔고가 약 11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최대 관련된 수주잔고가 역대급이죠. 그래서 물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올라가는데, 역시 이제 슈로티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변압기 시장의 성장 사이클 본격화되고 있고, PPI인가요? 이렇게 미국의 변압기 지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최고치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변압기 지수?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것도 지금 사상 최고치 뚫었고요.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ASP가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표가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 단일 지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못 가져왔는데, 네. 그게 사상 최근에 고가를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주요 전력기기 업체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쭉 보시면 22년과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고, 수주잔고가 워낙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수주잔고는 좋은데 알겠는데, 조금 더 이제 보강을 좀 해드리면, 네. 그다음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국가별 전력 소비량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전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논리예요. 저도 이제 이것도 참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일부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뛰어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규모입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되기 이전인 2020년도
관련된 이미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일부 국가의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따르면 28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1% 수준인데 AI 서버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연평균 26에서 28% 정도의 급증이 나타나는 증가율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탄소 대류를 선언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전력 조달 방안으로 소형 원전과 태양광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전력 조달 방법으로 역시 60메가와트시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AI 산업에서 주도권을 두는 경쟁이 또 본격화되니까 결국은 이들의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수혜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쪽의 전력 수요망과 함께 전력에 대한 뭐 어떤 니즈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전력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네. 그거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니즈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기는 하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뭐 중북부 지역에 한파가 또 접어들었죠. 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요. 일부에서는 뭐 전기차가 다 그냥 퍼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북극의 한파가 또 미국 쪽으로 닥치면서 국내 송배전주 관련 쪽이 역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오래된 것 때문에 미국은 이제 완전히 정전 사고도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횟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조금 더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컨셉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전력 수요가 많아진 거에 비해서 전력 인프라가 아직은 되게 노후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부장님도 전력 관련해서 전력기기, 변압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주가가 가고 또 부족할 만큼 좀 이런 뭐랄까 이런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될 국가 배정 금액들이 24년, 25년까지는 그 관련된 금액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금 수요가 23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25년도까지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실적은 괜찮겠죠. 그래서 올해 뭐 상반기까지도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주가는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LCC하고 항공이 올랐는데 진에어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까? 네. 첫 번째 진에어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지스 리서치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좀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굉장히 어렵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성수기인 3분기보다 42% 더 증가하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141% 2배 이상 증가시킨 실적이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뭐 진에어뿐만 아니라 LCC들 대부분 다 아마 컨센 대비 2배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선 여객 운임이 기대 이상이었기도 하고 유류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또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 이 뭐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영업 비용이 감소한 걸 보면은 일부 일회성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매출부터 기대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서프라이즈가 맞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겨울 성수기 모멘텀은 역시 이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는 뭐죠?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대부분 호실적을 끌어올린 한 달입니다. 10월, 11월은 그렇게 지표가 안 나왔는데 한 달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게 1월, 2월까지는 더 폭발할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1분기 실적까지는 겨울 성수기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LCC 쪽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접어들 수 있다. 1분기까지는 최소한 그럴 수 있다 보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시차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아마 지난 3, 4분기 대비로도 좀 유가가 또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차를 감안한다면 유가 하락 효과까지 좀 1분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1분기에는 실적도 4분기도 좋았고 1분기도 굉장히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투증권에서 올려준 지표인데요.
이 LCC 합산 시총 관련해서 작년 3월 말 고점 대비로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때보다도 실적이 뭐 좋아진다고 보면 이건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약 한 20% 정도. 작년 3월 말 대비로서도 합산 시총이 낮다는 거죠. 근데 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에 따른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거리 노선, 유럽 노선 4개를 티웨이항공이 가져오게 돼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중대형 항공기를 받아와서 단번에 지금 외형 기준으로 봐서는 LCC 기존의 업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항공이 탑인데 제주항공 대비 시가총액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면 제주항공과 키 맞추기 하려면 티웨이항공이 탑픽으로 이야기되는 게 거기에 있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과 통합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여행 시장에서는 입지가 견고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거리가 1분기에 높은 기저부담인데 여러 가지 뭐 YOY 뭐 여러 가지 가미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이상의 1분기 영업이익이 YOY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항공사 사고 싶으면은 M&A 이슈 보고 대한항공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LCC들 요런 거 하나 골라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 LCC 쪽이 조금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 네, 저는 LCC이고요. 대한항공은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이 좀 주춤했고요. 장거리 노선이 뭐 조금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화물이 좀 좋긴 해도 컨센 대비 조금 주춤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요즘에 좀 부담스럽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총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LCC가 또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면 LCC 쪽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해외 안 가셨죠? 저는 최근에 해외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12월에 마카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 마카오. 좀 땄어요? 뭐 언제나. 언제나.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네. 부장님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못 가죠. 네. 3%가 있는데. 갔다 온 저는 뭐가 되니까 형도 그렇고.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괜히 부장님께도 갔다 언제고 휴가를 드려야 됩니다. 네. 이러면. 근데 뭐 대체할 분이 없어서 가실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뭐 아무나 앉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하실 분이 없잖아요. 아니요, 뭐 무슨 말씀이에요? 중간에 대체하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지. 뭐 아무튼 뭐 그렇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가족은 보냈어요. 해외여행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뭐 제 바람은 이제 올해 연말에 호주를 가기를 원합니다. 아, 연말에 네. 호주 진짜 좋죠. 네, 가족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웹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웹툰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요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야. 웹툰 산업 규모의 추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3년 웹툰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22년 웹툰 산업 총 매출액이 1조 8,2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실태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나왔다는 거고요. 특히 산업 중에 플랫폼사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플랫폼사의 매출액은 22년 1조 1,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나 급증했습니다. 플랫폼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죠.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도 지금 이제 상장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적자라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올해부터 흑자 전환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했는데 네.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올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제 1년 내내 연재 작가 뭐 총수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웹툰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고 작가 평균 수입은 1년 내내 연재한 작가 연간 총 수입은 약 9,840만 원 그리고 1년 내내 연재가 아닌 최근 1년 내 연재 작가 영총 수입은 6,476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창작 시간이 일평균에 1시간 정도 감소했다는데 22년 기준에 일평균이 10.5시간을 일을 했대요. 근데 작은 시간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9.5시간인데 1시간 정도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9시간 이상이면 그래도 오래 하는 오래 겁니다. 한 거죠. 예. 근데 연재 작가 평균 소득이 6,500만 원이에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이야. 값이면. 여기도 근데 양극화가 좀 심하겠죠?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아주 핫한 분들은 또 핫하게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또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과거와 달리 이렇게 웹툰 관련 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비중도 높아지고 환경도 좀 좋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수입도 많아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작가 지원을 위한 생태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도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중에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면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지니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고 어쨌든 DNC 미디어가 역시 이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흥행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Y랩이라든지 그다음에 MBT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어떤 그 상장 수혜주로서 거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MBT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나 뭐 핑거 스토리 등등은 이제 역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쪽도 관심주로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웹툰 작가들 진짜 안 아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브로콜리님 말씀해 주셨고 빙다리 형님도 웹툰 혼자 못 그린다 24시간 다 갈아 넣어도 불가능하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저 안 듣고 요거 웹툰 작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있었거든요. 서브 작가가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본인 이름이 나가는 메인이 있고 그 작화나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런 거 도와주시는 밑에 아마 스토리 작가도 있고. 예, 서브 작가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 3인조로 같은 사무실에서 스튜디오에 같이 하더라고요. 두세 명. 근데 안 아픈 작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의도에서도 증권맨 중에 안 아픈 증권맨 찾기 힘들잖아요. 다들 뭐가 나오죠. 건강검진은 많이 나오죠. 스트레스성 이제 질환들이 많이 나오죠. 두 분은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렇지만 뭐 저는 서버 없이 이 자료들을 제가 혼자 다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어디다가요? 텔레그램에.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어떻게 짧게 화장품 요거 한번 가볼까요? 아 이제 딴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아까 그 화장품 대용주가 좀 급등했잖아요. 원래 이제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모레퍼시픽하고 막 뜬금없이 막 급등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 딴 건 아니고 1월 17일 전일 C트랩 춘절 예측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설 연휴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내 해외 여행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래서 중국 내 여행 상품이 7배 그리고 해외는 10배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뭐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겠죠. 그러면 면세점은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보다는 이제 대형사 브랜드가 많이 이제 입점되어 있고 매출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이슈가 돼서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관련해서 중국 아웃바운드와 연관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인디 브랜드와 중소형 브랜드 중심으로 보는 것이 펀더멘탈 쪽에서는 맞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이제 설 다가오니까 그때 뭐 중국인 관광객 뭐 누구 뭐 놀러 온다 막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이 여행 관련주 되게 요즘 좋다. 실적 뭐 최대 실적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걸로도 한 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의외로 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여행사가 실적이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그 제주도 외국인 입국하는 그런 입도객 있잖아요. 네. 그 수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 현재. 그래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확실히 좀 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이제 뭐 중국인들이 또 선호하는 곳은 뭐 한국이 1위는 아니겠죠.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겠지만은 여튼 그 영향은 그래도 한국도 받을 것이고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도도 입도하는 외국인 수가 눈에 띄게 1월부터 좀 많이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일단 고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인디 브랜드가 좋은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중국인들 특히나 이제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 면세점을 이용하게 될 거고 면세점은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사들이 입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눌려져 있던 대형주가 좀 급등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장님을 보내드리면서 뒤쪽에는 우리 애플 비전 프로 요거 어떻게 되는 건지 2월 2일부터 판매 시작하는 거 지금 평가가 어떤지 잘 팔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